지금 이혼 얘기 꺼내면 골치 아프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장모가 돈 대주는 동안은 지긋지긋해도 그냥 붙어 있어야지 어쩌겠어.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 화면 속에서 제 사위였던 그 사람은 낯선 여자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픈 딸을 살뜰히 챙겨달라고 사위한테 매달 큰돈까지 보태줬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결국 시원하게 되갚아준 63세 여성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 사위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아내 옆은 지킬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화끈하게 되갚아줬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23살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수가 적고 우직한 사람이에요. 저희 둘 다 가진 것 없이 시작해서 신혼 초엔 대전에서 단칸 셋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다 전쟁 같았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 나무를 떼다가 팔았습니다. 겨울에 손이 다 트고 갈라져도 약 바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목장갑 하나 끼고 계속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 골목 한켠에 조그맣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나물만 다듬다가 문 닫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억척스럽게 가게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아들 준혁이, 딸 서윤이 남매를 키웠습니다. 두 아이 다 자라면서 속 한 번 안 썩이고 착실하게 컸어요. 특히 딸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해서 다들 알아주는 손꼽히는 서울소재대학에 들어갔고 졸업하고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 마케팅 부서에 취직했어요. 딸이 첫 출근하던 날 저는 딸의 서울 자취방에 올라갔어요. 정장을 갖춰 입고 나서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윤아, 우리 딸 완전 커리어우먼 다 됐네.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윤이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월급 받으면 엄마 아빠 용돈부터 챙겨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윤이가 어릴 때 한 번은 폐렴으로 크게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일주일 내내 가게 문도 못 열고 밤새 서윤이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손 시려. 그 조그만 손을 꼭 잡아주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서윤이한테 그랬거든요. 서윤아, 엄마가 있는 한 너 절대 혼자 아프게 안 둬. 그 말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지키게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딸이 회사를 다닌 지 2년쯤 됐을 때였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제 사위가 된 박태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첫인상부터 참 성실해 보였어요. 인사도 깍듯하고 저희 부부 앞에서 등을 꼿꼿이 펴고 앉아서는 자기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조곤조곤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서윤이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아껴주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살 자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든든하더라고요. 게다가 박서방은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자수성가한 케이스라 저희 부부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 특유의 억척스러움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사실 연애하던 시절에 크게 다툴 뻔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박서방이 그 무렵 작은 사업을 하나 해보겠다고 준비하다가 자금이 좀 모자랐던 적이 있었는데 서윤이가 저희 몰래 적금을 깨서 돈을 보태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저희 부부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런 큰 돈을 그렇게 덜컥 줘도 되니.
그런데 박서방이 저희한테 직접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곧 다 갚겠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몇 달 뒤에 그 돈을 이자까지 얹어서 갚았습니다. 그때는 참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저희한테 손을 벌리니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박서방은 저희한테 참 잘했어요. 예단이니 혼순이 하는 것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법 없이 오히려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하자고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저희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해요. 저는 서윤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주 사소하게 걸리는 순간이 있긴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였는데 제가 반찬 가게 얘기를 하니까 박서방이 살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반찬 가게 하시는구나. 그 말투가 어쩐지 은근히 낮잡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잠깐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처음부터 사람을 아래로 보는 버릇이 있었다는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몇 달 뒤 박서방은 우리 딸에게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서윤이가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신나했는지 몰라요. 엄마, 나 오늘 프러포즈 받았어요. 반지도 준비하고 편지도 써왔더라고요. 그 편지에 이런 말도 있었대요. 장모님 장인어른처럼 저희도 같이 늙어가면서 서로 의지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박서방은 예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저희 부부한테 와서 큰절을 올리며 이랬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 정말 서윤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서윤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남편 얼굴에도 그리고 신랑석에서 서윤이를 기다리던 박서방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조촐하지만 화기애애하게 치렀습니다. 신혼 초에는 박서방이 명절 때마다 먼저 전화해서 몇 시에 내려가면 되냐고 살갑게 묻더라고요. 장모님, 저 이번에 갈 때 갈비 좀 사갈까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로요. 명절날 시장 볼 때도 앞장서서 짐을 들어주고 저희 남편이랑은 낚시도 같이 다니면서 사위, 장인 사이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랬어요. 야, 우리 박서방만 한 사위가 어디 있어. 진짜 잘 뒀다니까. 명절 전날엔 미리 와서 저희 반찬 가게 일까지 거들어준 적도 있었어요. 장모님, 저도 옛날에 아버지 가게 도운 적 있어서 이런 거 잘해요. 앞치마 두르고 나물 다듬는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그때 진짜 우리 사위 하나는 잘 얻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 손녀 다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윤이가 진통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부부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분만실 앞에서 박서방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장모님, 저 지금 심장이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서윤이 괜찮겠죠? 그러다가 다은이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부터 쏟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 참 딸을 아끼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서방은 딸이 태어난 걸 아주 기뻐했어요. 장모님, 다은이 완전 서윤이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저 진짜 딸 바보 될 것 같아요. 다은이 돌잔치 때는 박서방이 손수 사회까지 보겠다고 나서서 저희 다 같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 다은이가 돌잡이에서 뭘 잡을지 다들 기대되시죠? 실을 잡으면 장수, 붓을 잡으면 학자, 돈을 잡으면 부자. 그날 다은이가 청진기를 딱 잡아서 다들 우리 손녀 의사 되려나 보다 하면서 박수치고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은이는 크면서도 참 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조막만 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얼굴 그렸는데 이따 보여줄게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몰라요. 다은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하루는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 마침 저희도 지방에 있어서 못 가고 박서방이 회사에서 조퇴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서윤이가 그때 이랬어요. 엄마, 이 사람 그날 진짜 정신없이 뛰어왔더라고요. 애 열난 거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위가 딸 하나는 정말 끔찍이 아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가 죽어가듯 아파할 때는 그런 정성이 눈곱만큼도 없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추석 때는 다은이가 온 가족이랑 다 같이 송편을 빚었습니다. 다은이는 손에 밀가루를 잔뜩 묻히고도 신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거 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아빠 거예요. 박서방은 그 삐뚤빼뚤한 송편을 받아들고는 정말 맛있게 먹는 척하면서 다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다은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던 그 저녁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몸살 감기로 며칠을 알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박서방이 주말마다 내려와서 죽을 사오고 약을 챙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얼른 나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남편도 저도 아들 하나 더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플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정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알 리가 없었죠. 그해 여름엔 온 가족이 다 같이 계곡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은 물놀이하는 다은이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었고 박서방은 고기를 굽는다고 부채질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오늘은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편히 앉아 계세요. 그렇게 말하며 고기를 굽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딸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착한 사위와 예쁜 손녀 덕분에 하루하루가 참 감사한 나날이었습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 같은 날에는 박서방이 먼저 나서서 케이크를 사들고 오기도 했어요. 장모님,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챙겨야죠.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사위 하나는 정말 잘 얻었어. 준혁이 못지않게 살가운 것 좀 봐. 남편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온한 날들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은이가 5살이 되던 해,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딸네 집에 반찬을 좀 갖다 주려고 들렀는데 서윤이 얼굴이 부쩍 부어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게다가 다리도 퉁퉁 부어있고 안색도 누렇게 떠 보였습니다. 서윤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짜게 먹어서 그런지 몸이 좀 붓네요. 사실 서윤이는 원래도 저한테 힘든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엄마 걱정시키기 싫다고 웬만한 건 혼자 사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딸이 진짜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과로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서윤이 상태는 계속 안 좋아 보였어요. 밥도 깨작깨작 먹고 화장실을 유난히 자주 들락거리더라고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했지만 서윤이는 그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저 병원 다녀왔는데요. 신장이 많이 안 좋대요. 만성 신부전이라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되고 일상생활도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래?
아이고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서윤이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딸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나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쁜데 그나마 다행인 건 박서방이 잘 챙겨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박서방, 서윤이 옆에서 잘 좀 챙겨줘. 걔 이제 혼자 움직이기도 힘들다니까 자네가 좀 도와줘야 돼. 이렇게 부탁해서 미안하네.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서윤이 밥은 꼭 챙길게요. 며칠 뒤 저는 다은이도 볼 겸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다은이랑 거실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은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근데 아빠 요즘 나랑 안 놀아줘요. 맨날 저녁에 나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몰라요. 그냥 나가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신호였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얼마 뒤 다은이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며칠 전부터 다은이 무대 의상을 챙기면서 좋아했어요. 엄마, 다은이가 이번에 토끼 역할 맡았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서방도 그날 꼭 오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롱잔치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정작 박서방은 코빼기도 안 비쳤습니다. 서윤이는 몸이 힘든 와중에도 혼자 다은이를 데리고 나갔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은이가 토끼 탈을 쓰고 깡충깡충 뛰면서 자꾸 객석 쪽을 두리번거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공연이 끝나고 다은이가 저희한테 뛰어와서는 이렇게 묻더군요. 할머니, 아빠는요? 아빠 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다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나중에 서윤이한테 물어보니 박서방은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애가 몇 주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라니. 저는 그 말이 영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엔 다은이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서윤이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다은이가 좀 위축돼 보여서 연락드렸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그림 그릴 때도 예전보다 어두운 색을 많이 써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살짜리 애가 눈치껏 집안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무렵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철렁하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딸 집에 잠깐 들렀는데 서윤이가 몸이 힘들어서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박서방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러더군요. 아, 진짜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잡아? 됐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그때는 그냥 사람이 지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박서방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서윤이 병원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좀 벅차네요. 혹시 1,000만 원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1,0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옆집 가게 동생에게 300만 원을 빌려서 간신히 1,000만 원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딸이 아픈데 돈 문제로 사위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박서방, 그런 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우리 서윤이 치료비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아픈 자식 놔두고 돈을 아끼면 안 되지. 얼른 보내줘야지 잘했어. 저희 부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화근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보내준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휴일에 죽을 싸들고 예고 없이 서울 딸네 집에 들렀는데 서윤이 혼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부엌까지 가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다은이는 그 옆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 팔을 붙잡고 있었고요. 서윤아, 너 왜 이러고 있어? 엄마, 나 물 마시려고 하다가 그만. 기운이 없어서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불렀는데 말도 없이 나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다은이가 옆에서 자기도 엄마 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됐다면서 울먹거리더군요. 할머니, 저도 엄마 일으켜주려고 했는데 저는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엉망이고 냉장고에는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다 준 반찬은 그대로 상해 있었고요. 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부축해 앉히고 급하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서윤아, 너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박서방은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어제도 안 들어왔고 그제도 안 들어왔어요. 요즘 계속 그래요. 전화도 안 받고요. 너 지금 이 상태로 며칠째 있었다는 거야? 네 상태가 이런데 박서방이 너랑 다은이만 두고 이렇게 두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엄마, 저도 처음엔 진짜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한테 말투도 좀 예전 같지 않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다은이가 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엄마한테 자꾸 소리 질러요. 저는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보, 박서방한테 직접 얘기하면 오해해서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사부인한테 말씀드려 보는 게 어때? 딸이 좀 아프고 우리도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자주 못 보니까 박서방이 조금만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잘 좀 말해달라고 말이야.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사돈댁한테 그런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도 사부인이 곧이곧대로 믿어주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날 참다 못해 박서방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박서방,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안 들어와? 무슨 일 있어? 서윤이도 다은이도 다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박서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라고요. 아, 장모님도 참. 요즘 회사에 인원 감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저도 서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순간 제가 괜히 오해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 몰라요. 그로부터 며칠 후엔 서윤이가 투석 관련해서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박서방이 데려다 주기로 했다는데 당일 아침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못 간다고 했답니다. 결국 제가 부랴부랴 올라가서 서윤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서윤이가 힘없이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사실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저번에도 저저번에도 이 사람 못 왔어요. 맨날 뭐 하나씩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도 아내가 이렇게 큰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 매번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 즈음 다은이도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저만 보면 조잘조잘 얘기를 쏟아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그냥 제 손만 꼭 잡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 손잡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서윤이한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서윤아, 혹시 박서방이 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지? 서윤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애써 웃으면서 이랬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서로 좀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까지 감추려고 하는데 제가 더 캐물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도 넌지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박서방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서윤이 병원 가는 날에 투석받으면 힘들어서 혼자 다니지도 못하는데도 그날까지도 안 온다고 하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때는 남편도 아직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서야 저한테 그때 왜 진작 말 안 들었나 몰라 하면서 몇 번이나 후회했지만요. 저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신부전 환자한테 좋다는 음식이 뭔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나트륨도 줄이고 칼륨도 신경 써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도 아예 따로 저염으로 조리해서 딸네 집에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뭔가 해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아무래도 내 매형이 이상해. 누나가 저렇게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돈은 자꾸 큰 돈으로 달라고 하고 다은이까지 아빠가 무섭다는 소리를 하더라. 준혁이도 엄마 그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매형 요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무렵 딸네 옆집 아주머니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다은이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사위분은 잘 챙겨주고 계신 거죠? 저희가 밤에 가끔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도 눈치챌 정도였다는 걸 저만 몰랐던 거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뒤 휴일 서울 딸네 집에 왔다가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딸 집 앞에서 마침 박서방이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신발을 보니 그냥 평소 신는 운동화였습니다. 등산화도 아니고 등산 스틱이나 배낭 같은 것도 하나 없었어요. 박서방, 등산 가는 거야? 장모님. 네, 친구들이랑 산에 좀 가려고요. 그런데 등산 가방도 없이 그렇게 가? 이번엔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 다녀오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별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엔 제가 딸 집 계단을 같이 올라가다가 서윤이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난간을 붙잡는 걸 봤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엄마,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빈혈 때문인가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을 부축하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다 혼자 있을 때 계단에서라도 넘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루가 멀다 하고 딸네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의 투석날 저는 당연히 박서방이 같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박서방은 급한 미팅이 있다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와 준혁이가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투석실에 누워서 팔에 바늘을 꽂은 채 몇 시간이나 꼼짝 못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엄마, 이거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도 안 왔네요. 서윤이가 힘없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파국의 시작이었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박서방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요구하는 금액이 훨씬 컸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또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서윤이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투석을 좀 더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 옮기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니까 목돈이 좀 필요하네요. 2,500만 원 정도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2,500만 원이라는 소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서방, 그렇게 큰 돈을. 사실 저도 여윳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딸이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에 더 놀라서 다른 걸 따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보내줄게. 대신 우리 서윤이 잘 좀 챙겨줘.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잘 챙길게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은이가 아빠 무섭다고 한 것도, 서윤이가 혼자 방치돼 있던 것도, 등산화도 없이 등산 간다던 것도요.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놈 뭔가 수상해. 환자를 두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등산을 다닌다는 게 말이 되나? 다은이까지 무섭다고 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저와 남편, 그리고 준혁이는 그날 저녁 딸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누르기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희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진짜 지겨워 죽겠네.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이게 뭐야. 도와달라는 말 좀 그만해. 내가 콩팥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결혼 나도 다시 생각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셋 다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참지 못하고 벨도 안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쳤습니다. 박서방,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어? 문이 열리고 소파에 앉아있던 서윤이도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오셨어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통에 서윤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며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아,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뭐. 방금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박서방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도 참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환자 돌보는 거 지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쳐? 아무리 지쳐도 아픈 아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럼 우리 서윤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건데? 그날은 일단 다은이가 자고 있어서 더 이상 소란을 키우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준혁이와 상의했습니다. 준혁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어. 소형 카메라 같은 거 알아봐 줄 수 있어? 엄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크기도 작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저는 서윤이한테도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요즘 아무래도 박서방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혹시 집에다 카메라 하나만 설치해도 될까? 서윤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요즘 이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엄마 말대로 해요. 그렇게 저는 준혁이와 함께 박서방이 회사에 간 시간을 틈타 거실 한쪽 화분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 확인한 영상에서는 박서방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니까. 이번 달까지만 좀 참아. 조금만 더 있으면 정리될 거야. 그 통화가 끝나고 나서 박서방은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에 슬쩍 숨기더니 마침 방에서 나온 다은이한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이랬습니다. 다은아, 아빠가 다은이 맛있는 거 사줄까?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 박서방이 아예 대놓고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또 돈을 보내주기로 했어. 이번 거 받으면 우리 이사 갈 돈은 충분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장모가 시장에서 반찬 가게나 하는 사람이라 순진해서 딸 얘기만 하면 다 믿어. 장인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우리 이사 갈 돈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저 사람이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영상에는 아예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병원에 며칠 입원을 해 있고 다은이는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자는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는 박서방 품에 스스럼 없이 안기더군요. 자기야, 나 진짜 이 집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돼? 조금만 참아. 이번 학기만 지나면 진짜 정리할게. 근데 그 여자는 어때? 좀 나아졌어? 아니, 갈수록 더 안 좋아. 근데 뭐 나야 상관없지. 어차피 이제 마음도 다 떠났는데.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다은이는? 다은이도 이제 지겨워. 나 원래 애 딸린 남자는 부담스러웠는데 자기 하나 보고 만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딸을 두고 저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게 우리 사위라는 사람이라니요. 그 여자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자기야, 나 여기 봐둔 집 있어. 방 2개짜리인데 위치도 괜찮고. 계약금만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아. 박서방이 그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네. 이번에 장모한테 받는 돈으로 계약금하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자기 장모님한테 받은 돈, 그거 진짜 다 우리 전셋집에 넣은 거야?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그러자 박서방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장모가 뭘 알겠어. 서윤이 치료비인 줄 아시겠지. 이제 와서 이혼 얘기 꺼내면 골치 아프니까 장모가 돈 대주는 동안은 그냥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다시 주워들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걸 돈줄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까지 태연하게 내뱉다니요. 저는 다은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딸한테 전화를 걸어 다은이를 유치원에 좀 일찍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준혁이와 함께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박서방도 아직 출근 전이라 집에 있었어요. 박서방, 우리한테 할 말 없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시침이 뚝 떼는 그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거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간 노트북을 켜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그대로 틀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박서방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런데도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오해예요, 장모님. 그냥 회사 후배랑 힘든 얘기 좀 나눈 거예요. 오해? 지금 나한테 오해라고 했어? 순진해서 딸 얘기만 하면 다 믿는다는 것도 오해고 전세집 얘기도 오해야. 2집 살림하려고 한 거잖아. 박서방은 그제야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뭐로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두고 그딴 소리를 해?
준혁이도 참지 못하고 거들었습니다. 매형,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나가 혼자 밥도 못 챙겨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매형은 딴 여자랑 웃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 진짜 매형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자 박서방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오히려 뻔뻔하게 반격을 하더라고요. 다들 왜 이러세요? 저도 힘들었다고요. 아픈 사람 옆에서 버틴 게 저예요. 저라고 숨 쉴 구멍 하나 없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숨 쉴 구멍. 그 숨 쉴 구멍 찾겠다고 아픈 아내한테 짐짝 취급하면서 말을 함부로 해. 5살짜리 딸이 엄마 아빠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는 건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너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반찬 가게 우습게 봤던 거 나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 가게에서 번 돈으로 너 손 벌릴 때마다 다 줬는데 순진해서 속기나 하는 부모라고. 그 돈이 네 전셋값보다 훨씬 떳떳한 돈이야. 박서방은 그 말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후 또다시 변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서윤이가 계속 아프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서. 지금 그걸 핑계라고 대는 거야? 서윤이가 아픈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사람이 지치면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남편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넌 우리한테는 손 벌려서 돈만 받아가고 뒤로는 딴 년이나 만나고 다닌 거잖아.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박서방은 그 말에도 아무 대답을 못하고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파에 힘없이 기대어 있던 서윤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저 사실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이 사람 말투가 완전히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이 지경이라 확인할 힘도 없었고 다은이 때문에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무서웠어요. 서윤아, 왜 진작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 저 요즘 제 몸 하나 가누는 것도 벅차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랑 싸울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윤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저 인간이야. 내가 왜 참아. 이제 엄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준혁이도 있고 다은이도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지켜줄 테니까 이제 아무것도 참지 마. 서윤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 쉴 구멍이 없었다고요? 나는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당신은 숨 쉴 구멍을 찾아서 딴 여자를 만났다는 거네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플 때 옆에서 챙겨준다고 했던 그 말 다 거짓말이었네요. 나 이제 당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 집에서 나가요.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됐어. 더 듣고 싶지도 않아. 나가. 준혁이는 서윤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 병원 갈 때 내가 다 데려다 줄게. 저 사람 목까지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윤이는 그 말에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결국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딸과 손녀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서방과 함께 있던 그 여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태연이 장모 되는 사람입니다. 그쪽이 남의 가정에 들어와서 한 짓,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 사람이랑 어떻게 살든 그건 그쪽 사정이지만 우리 딸이랑 손녀 앞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세요. 만약 또 한 번 우리 가족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 여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우물거리더군요.
저는 그 사람이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왜 장모한테 돈을 받아요? 거짓말도 적당히 하세요. 그 여자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쌓였던 화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엔 박서방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박서방이 자기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사부인, 저 다은이 할머니예요. 오늘 있었던 일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부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들었어요. 그런데 사부인, 저희 태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며느리가 아프다 보니 우리 애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남자가 그렇게 지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그걸 실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픈 아내한테 짐짝 취급하는 말을 하고 장모가 준 돈으로 딴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한 게 실수예요? 사부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그렇게 오래 아프면 남자 마음이 변하는 것도 이해는 해야죠. 다은이 엄마도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말고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나요? 그리고 솔직히 사부인도 딸이 아프면 집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하셔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다 짐을 지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한 걸 감싸다 못해 이제는 저희한테 화살을 돌리시는 거예요? 사부인, 지금 그 말씀은 우리 딸이 아파서 잘못했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아픈 게 죄인가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부인마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저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서윤이는 아픈 몸으로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 양육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서윤이한테 넘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양육권을 다투기는커녕 오히려 서윤이한테 양육비 얘기를 최대한 줄이려고만 하더라고요. 자식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걸 그 순간 또 한 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박서방한테 보내줬던 돈들 1,000만 원과 2,500만 원 모두 이체 내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제출해서 재산분할도 저희 쪽에 훨씬 유리하게 처리됐습니다. 원래 살던 전셋집 보증금의 7할 가까이를 서윤이 몫으로 인정받았다고 변호사님이 이런 결과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도 정황 증거로 제출했더니 변호사님이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게 확실한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박서방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재산을 최대한 지키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와의 관계도 함께 증거로 제출되면서 결국 법원에서도 박서방한테 불리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부인도 재판 관련 서류를 몇 번 받아보게 됐는데 그제야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여자와 정확히 어떤 사이였는지를 낱낱이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서방은 이혼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 여자와 계속 만나고 다녔고 그 모습을 사부인이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사부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번엔 제가 자식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재판 서류 보고 그리고 그 녀석이 이혼하는 와중에도 그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서윤이한테도 다은이한테도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부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이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으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던 날, 저는 서윤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앞으로는 엄마랑 아빠랑 준혁이랑 다은이까지 다 같이 너 지켜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서윤아, 너 아무것도 죄송할 거 없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죄송해?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저는 요즘도 가끔 남편이랑 그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으면 서윤이가 덜 고생했을 텐데. 남편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손 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거야. 그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선 가장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서윤이는 지금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몸 상태가 안정을 찾으면서 얼마 전부터는 예전 다니던 회사의 대전 지역 지사로 복직도 했습니다. 엄마, 저 오랜만에 정장 입고 출근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그래도 좋아요. 저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마치 딸이 처음 출근하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행히 준혁이가 검사를 받아보니 서윤이랑 신장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서윤이가 동생한테 그런 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거절했는데 준혁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누나, 나 진짜 괜찮아.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잘 산다니까. 누나가 건강해지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한동안은 둘 다 입원해서 나란히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지금은 남매가 둘 다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두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데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준혁이는 요즘도 가끔 누나한테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나, 내 신장 잘 쓰고 있지?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 서윤이는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동생 등을 툭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느낍니다. 다은이도 그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지금은 만으로 7살이 되어 씩씩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 일로 한동안 밤에 자다가 깨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서윤이가 소아심리 상담 선생님을 몇 달 동안 꾸준히 만나게 해준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군요. 할머니, 저 이제 밤에 안 무서워요. 엄마도 이제 안 아프고 저도 학교 다니는 거 재미있어요. 다은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예전처럼 걸음도 씩씩해졌고 준혁이도 옆에서 조카 손을 꼭 잡고 걸어주더라고요. 다은이가 새 책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서면서 저희를 돌아보고 손을 흔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온 가족이 웃으면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새삼 감사하더라고요. 입학식이 끝나고 저희는 다 같이 사진관에 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편, 저, 서윤이, 준혁이, 그리고 다은이까지 5명이 나란히 서서 활짝 웃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반찬가게 계산대 옆에 걸어두었는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다은이 참 예쁘게 컸다고 한마디씩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가족이 그 힘든 시간을 정말 잘 버텨냈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전 사위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와도 얼마 못 가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진심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만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회사에도 소문이 나면서 팀에서도 눈총을 받고 진급에서도 밀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준혁이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박서방이 결국 그 회사도 오래 못 버티고 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밑바닥을 보이면 주변에서도 다 알아보는 법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는 전 사위가 서윤이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다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윤이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다은이는 지금 아빠에 대한 기억도 많이 지워졌고요. 서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다은이한테 굳이 상처를 다시 꺼내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다은이한테는 훨씬 나아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다은이는 지금 이대로 아빠라는 존재의 빈자리를 엄마와 저희 가족들의 사랑으로 채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요. 요즘도 저희 반찬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은이는 학교 끝나면 종종 가게에 들러서 저를 도와준다고 나무를 다듬는 신용을 하곤 해요. 할머니, 저도 이제 나물 다듬을 줄 알아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작은 가게가 저희 가족을 지켜준 뿌리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위한테 우습게 보였던 이 가게가 결국 저희 딸과 손녀를 지켜낸 힘이 됐으니까요. 저는 요즘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사위가 아픈 아내 앞에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은근히 낮잡아 보던 그 말투부터가 처음부터 사람을 아래로 보는 버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결국 벌을 받고 우리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으니 저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가끔 그때 제가 손수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어 경고했던 일이 생각나면 지금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큰 자부심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서로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준 것이 지나고 보니 가장 큰 재산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돈은 잃었다가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믿어주는 그 마음은 한번 깨지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이나 처음 몇 마디 말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가족이 서로 믿고 뭉치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주변 가족들에게 기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